숨 아직 있네요. 지리산 깊은 골짜기,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목에 피투성이의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왜 이곳에 있는지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죠. 다만 분명한 건 단 하나.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아직도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곧 한 은퇴 형사의 발걸음이 그 남자의 운명을 뒤흔들게 됩니다. 새벽 5시 지리산 자락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무릎에 감긴 보호대를 한 번 더 조이며 산길 초입에 섰습니다. 58배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어깨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둔한 통증만은 어쩔 수 없었어요. 25년을 강력계 형사로 살았던 몸은 이제 매일 아침 진통제 한 알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온 지 6개월, 마지막으로 맡았던 사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벌 2층의 뺑소니 사고. 증거는 명백했지만 유족 앞에서 무릎 꿇은 건 가해자가 아니라 그녀였어요. 진실은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고 피해자 가족의 원망 섞인 눈빛은 지금도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잊자. 서진은 작게 중얼거리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흙길을 밟을 때마다 무릎 관절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 고요함이, 이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사건의 무게도 이곳에선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만 같았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짙은 안개가 산길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불빛도 3미터 앞을 비추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서진은 익숙한 길이라 천천히 발을 옮겼지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흙 냄새도 나무 냄새도 아닌 무언가 날카롭고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안개 속에 쓰러져 있는 남자. 정장 셔츠는 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 한쪽에도 마른 피가 굳어 있었어요. 서진은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그녀는 무릎을 굽혀 남자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미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정신 차리세요. 남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남자의 손목으로 향했어요. 비싼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 셔츠의 재질도 구두의 광택도 이건 일반 등산객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오랜 형사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내려가야 하는데.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지만 예상대로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산 중턱에선 통신사 상관없이 신호가 거의 없었죠. 119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업고 내려가야 할까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일이 떠올랐어요. 신고했다가 되레 사건에 휘말렸던 기억. 선의가 의심으로 둔갑하고 증인이 용의자가 되었던 그 악몽 같은 시간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그녀는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5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체중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서진은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산을 내려갔어요.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를 여기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죠. 30분을 걸어 서진의 산골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이마에선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남자를 눕히고 서진은 예전에 익힌 응급처치를 떠올렸어요. 지혈, 소독, 붕대.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수없이 해왔던 일이었죠. 남자의 상처를 닦아내던 중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피 묻은 명함 한 장이었어요. 서진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이름 하나와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한도현, 도원그룹 회장.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원그룹이라면 재계 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침대에 누운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회장이 이런 산골에 이런 꼴로 쓰러져 있다니. 그때 남자가 헛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이지 마. 계약. 내 사람. 단어들은 불분명했지만 서진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녀는 남자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의 아침은 고요했지만 서진의 가슴 속엔 불길한 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산악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형사로 살았던 25년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남자가 눈을 뜬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진은 거실에서 허브차를 마시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작은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죠. 서진이 침대 옆에 앉자 남자의 고개가 천천히 그녀를 향했어요. 정신 좀 드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남자는 입술을 달싹이더니 목이 쉰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긴 어디? 지리산 자락이에요. 제가 산에서 당신을 발견했어요.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죠.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순간 얼굴을 찌푸리며 이마를 짚었어요. 극심한 두통이 밀려오는 것 같았죠. 천천히 하세요. 머리를 다쳤어요. 서진이 남자의 등을 받쳐주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제 이름은 한도현입니다. 한도현. 서진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명함에 적혀 있던 그 이름이었죠. 남자, 아니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산에 있었는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으려는 듯 눈을 감았지만 곧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 머리가.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뭐예요? 서진의 질문에 도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죠.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사람처럼요.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은 분명한데 나머지가 전부 안개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탁자 위에 놓아둔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당신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명함을 건네받은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명함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도원그룹이라는 로고, 회장이라는 직함, 그리고 자신의 이름. 도원그룹, 회장.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단어들은 분명 익숙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낯설었죠.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당신 도원그룹 회장이에요? 서진의 직접적인 질문에 도연은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기억상실일 수도 있어요. 서진이 일어서려는 순간 도연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놀랄 만큼 강한 힘이었어요. 병원은 안 됩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경찰도 안 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본능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죠. 서진은 그 눈빛을 알아봤어요. 25년 동안 수없이 봤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쉬세요. 서진이 부드럽게 말하자 도연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다시 침대에 등을 기댔고 서진은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지리산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서진은 거실에서 라디오를 켜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죠. 다음 소식입니다. 도원그룹 한도연 회장이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수도꼭지를 잠그고 라디오 쪽으로 다가갔어요. 회장의 개인 별장 근처 도로에서 차량 추락 흔적이 발견됐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종과 사고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며 일각에서는 회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잠적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작은 방 쪽을 돌아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 안에 있는 남자가 바로 뉴스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 회장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색 작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를 끈 뒤에도 서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실종된 재벌 회장, 기억을 잃은 채 산에서 발견된 남자, 그리고 병원과 경찰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두려움. 서진은 창밖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이 남자를 산에 버리고 간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아직도 찾고 있을 거였죠. 그녀는 작은 방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도연은 잠들어 있었어요. 붕대 감긴 이마, 창백한 얼굴, 불안한 잠결에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 서진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선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이 남자를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는 의무감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본능. 아직은 아니야. 서진은 작게 중얼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지리산의 어둠은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진은 장바구니를 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40분 동안 그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도연이 깨어나 나가려 하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 집에 다가오진 않을까? 불안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마을 입구 슈퍼 앞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박말순이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말이야, 재벌들은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맨날 사라지고 난리야? 서진이 다가가자 말순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왔어? 아침은 먹었어? 먹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서진이 묻자 옆에 서 있던 70대 노인이 끼어들었어요. 도원그룹 회장 있잖아. 사흘째 잠적했다잖아. 텔레비전에 난리도 아니더라고. 차가 떨어졌다는데 시체도 없대요. 이상하지 않아? 말순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애써 무관심한 표정을 지으며 물병을 골랐어요. 그럴 수도 있죠. 산이 험한 곳이면. 아이고, 언니도. 돈 많은 사람들은 왜 꼭 한 번씩 사라져야 직성이 풀리나 몰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라지고 싶어도 사라질 데가 없잖아. 말순의 농담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진도 따라 웃었지만 그녀의 웃음엔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말순이 서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요즘 산에 혼자 너무 많이 다니지 마. 아침에 누가 그러는데 산 위에 낯선 사람들이 돌아다닌대. 낯선 사람들이요?
응, 등산객 같지도 않고 뭔가 둘러보고 다니는 것 같다던데. 조심해.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은 나 힘도 꽤 좋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경계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었어요. 서진은 장바구니를 들고 내과의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정호의 내과는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정호는 3년 전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을 그만두고 이곳에 내려와 개원했어요. 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료실에서 책을 읽고 있던 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 씨, 어디 아파요? 아픈 건 아니고요. 서진은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생님, 잠깐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정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서진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무슨 일인데요? 산에서 다친 사람을 발견했어요.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병원에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게 좀 복잡해요. 조용히 봐주셨으면 해서요. 보험이나 경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던 친척 정도로만. 정우는 서진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랜 시간 응급실에서 일했던 그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위험한 일 아니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죠. 가죠. 2시간 뒤 정우는 서진의 상골집 작은 방에서 도연을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낯선 사람이 나타나자 긴장했지만 서진이 옆에서 진정시켰어요. 괜찮아요. 제 친구예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정우는 도연의 상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마에 열상, 팔과 다리에 찰과상, 갈비뼈 부근에 멍.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진찰을 마친 정우는 서진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도연이 방문을 닫자 정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서진 씨, 이거 단순한 산악사고 아니에요. 뭐가 보였어요? 상처 패턴이 차에서 떨어졌거나 누군가한테 맞은 거예요. 특히 갈비뼈 쪽 멍은 발로 찼을 때 생기는 형태고요. 서진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찰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리산의 능선이 멀리 보였죠. 그 사람 말 좀 더 들어봐야 해요. 지금 신고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정우는 서진의 옆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전직 형사다운 직감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약은 놔두고 갈게요. 일주일 정도 드시고 열나면 바로 연락 주세요. 고마워요, 선생님. 정우가 돌아간 뒤 서진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서진의 목소리에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엔 혼란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제가 누구한테 맞았나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보인대요. 도연은 자신의 갈비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직도 둔한 통증이 남아 있었어요. 왜 날 그냥 죽이지 않은 걸까요? 그 질문에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왜 죽이지 않고 산에 버렸을까? 혹시 죽은 줄 알았던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해가 저물었습니다. 서진은 저녁을 준비하며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에서는 여전히 도연의 실종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는 내용, 회사 측에서 살해금을 내걸었다는 얘기. 그때 작은 방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 씨. 서진이 방으로 들어가자 도연은 책상 서랍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서랍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엔 낡은 수갑, 형사 수첩,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보였습니다. 당신, 경찰이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요. 25년 했어요. 강력계. 그럼 왜? 은퇴했어요. 여기 내려온 지 6개월 됐고요. 도연은 신문 스크랩을 들여다봤습니다. 재벌 관련 사건 기사들이었어요. 서진의 과거가, 그녀의 상처가 그 안에 담겨 있었죠.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겠네요. 도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서랍을 닫으며 말했어요. 과거 얘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당신이 살아남는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진은 손전등을 들고 집 주변을 돌았어요. 말순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걷던 서진은 집에서 50m쯤 떨어진 풀숲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신발 자국이었어요. 운동화도 등산화도 아닌 구두 자국. 그리고 그 옆엔 담배꽁초 5개가 모여 있었죠. 서진은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빛났어요. 형사 시절의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어.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잠들지 않았어요. 손에는 오래된 삼단봉이 쥐어져 있었고 귀는 밖의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리산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서서히 몸을 추스르며 산골집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양복 대신 서진이 빌려준 회색 추리닝을 입은 그의 모습은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타이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차림이었죠. 아침마다 도연은 마당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무릎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어요. 서진은 부엌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기억을 잃은 남자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커피 드실래요? 서진이 마당으로 나가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리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아침 공기에 퍼졌어요. 도연은 컵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마을 아래쪽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도연의 손이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커피가 컵 밖으로 넘쳐 흘렀고 도연은 컵을 놓지도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도연 씨? 서진이 다급히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도연은 서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고 어두워. 천천히. 뭐가 보이세요? 서진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그의 머릿속엔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도로, 빗소리,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이는 앞 유리창, 옆 좌석에 앉은 누군가의 실루엣, 그리고 갑자기 들이닥친 검은 SUV, 브레이크 소리, 비명, 뒤에서 들려오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 계약서, 내놔. 도연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서진은 그의 등을 천천히 두드려주며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도연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밤이었어요. 비가 많이 왔고요. 혼자였어요? 아니요. 누군가 옆에 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서진은 도연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형사 경험으로 파편화된 기억을 정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운전했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서류를 건네기로 했던 것 같아요. 계약, 중요한 계약. 그리고요? 그리고 배신.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단어를 내뱉는 순간 그의 얼굴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스쳤어요. 누군가 저를 배신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해요.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리하면 도연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도연을 방으로 데려가 쉬게 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마을 슈퍼에서 말순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요즘 산에 사람들이 자꾸 올라가더라. 낯선 차도 2대나 봤어. 어떤 차였어요? 검은색 큰 차. SUV. 그거. 마을 애들이 사진 찍는 거 봤다는데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네.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검은 SUV. 도연의 기억 속에 나타났던 바로 그 차였어요. 어디서 봤대요? 마을 입구 펜션 쪽이랑 산길 초입에서. 언니 조심해.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통화를 끄는 서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래된 등산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엔 잠 못 자겠네. 밤이 되자 서진은 집 주변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낮에는 평화로워 보이던 산길이 밤에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100m쯤 떨어진 곳, 서진은 멈춰 섰습니다. 산책로 옆 풀숲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선명한 신발 자국들이 드러났습니다. 사흘 전 발견했던 것보다 더 많았어요. 그리고 담배꽁초도 10개가 넘게 흩어져 있었죠. 서진은 쪼그려 앉아 자국들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최소 2명. 한 명은 구두를 신었고 다른 한 명은 작업화 같은 걸 신었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오랜 시간 서서 서진의 집을 지켜봤던 겁니다. 며칠째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형사 시절의 감각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누군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도연을 찾고 있을 거였죠.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에 누군가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끄고 귀를 기울였죠. 바람 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그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손전등을 다시 켜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산길 아래로 빨간 후미등이 사라지고 있었죠. 놓쳤어. 서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건 이제 확실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찾고 있었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거실 불을 끈 채 창가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아봤습니다. 강철우. 서울청에서 30년을 함께 일했던 선배였죠. 은퇴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경찰 쪽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선배님, 저예요. 윤서진. 서진이? 이게 얼마만이야?
무슨 일이야?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배님, 지리산 쪽에서 도원그룹 사건 관련해서 이상한 낌새가 있어요. 전화 너머로 강철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너 지금 뭔가 알고 있는 거야?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선배님도 조심하셨으면 해서요. 서진아, 그 사건은 위에서 손대지 말라고 했어. 재벌 쪽 일은 복잡해. 내가 또 상처받을 수 있어. 알아요. 그래도 눈앞에서 누가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순 없잖아요. 강철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조심스럽게 알아볼게. 너도 조심하고. 감사합니다, 선배님. 전화를 끊은 서진은 창밖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지리산의 능선이 달빛에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 너머 어딘가에 도연을 산에 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도연이 살아있다는 걸 눈치챘을 거였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 서진은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리산의 어둠은 유난히 깊었고 서진의 오래된 사냥꾼 본능은 깨어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진은 오래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도연도 거실로 나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화면엔 저녁 시사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도원그룹 한도연 회장 실종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화면엔 도원그룹 본사 건물이 비치고 있었죠. 실종 6일째를 맞은 가운데 오늘 오후 도원그룹 부회장과 법무팀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단상에 서 있었어요. 부회장이라는 자막이 떴죠. 회장님께서는 최근 건강 악화로 많은 고통을 겪어오셨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요양에 전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서진은 도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요. 다른 패널이 끼어들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경제평론가였어요. 하지만 업계에선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이 터지면서 회장이 스스로 잠적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근거 없는 추측은 자제해 주시죠. 법무팀장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입씨름이 이어졌어요. 서진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원그룹 이야기로 가득했죠. 어느 채널에선 도연의 과거 인터뷰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도연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경영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건 진정한 경영이 아닙니다. 서진은 화면 속 도연과 소파에 앉은 도연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면 속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옆에 앉은 남자는 초라한 추리닝 차림으로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고 있었죠. 서진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거실이 고요해졌어요. 도연은 여전히 꺼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맞아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기억나세요? 아니요. 하지만 분명 저예요. 목소리가 익숙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저 사람이 접니다.
근데 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서진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대신 그녀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도연이 얼굴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은 절 찾고 있을까요? 뉴스 봤잖아요. 찾고 있어요. 아니, 정말로요. 진심으로 찾고 싶어 할까요? 도연의 질문에 서진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회사에서 정말로 도연을 찾고 싶다면 왜 수색이 이렇게 느슨할까요? 왜 경찰은 겉핥기식 조사만 하고 있을까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그녀가 맡았던 재벌 이세뺑소니 사건. 증거는 명백했어요. 목격자도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도 있었죠. 하지만 사건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증거가 사라졌어요. 목격자는 진술을 번복했고 블랙박스 영상은 복구 불가능 상태가 됐죠. 피해자 가족은 울부짖었지만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진은 그때 무력함을 느꼈어요. 진실이 있어도 권력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죠. 피해자 가족의 원망 어린 눈빛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형사님은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그쪽 편이었죠. 그 말이 서진을 이곳으로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사건을 맡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무력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죠. 서진 씨. 도연의 목소리에 서진이 돌아봤습니다. 도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 때문에 또 힘들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형사님도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으셨잖아요. 재벌, 권력, 그런 사람들. 서진은 도연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미안함과 자책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달라요. 뭐가요? 당신은 지금 그냥 한 사람이에요. 죽을 뻔한 사람. 그걸로 충분해요. 도연은 서진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철우였어요. 서진은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님, 서진아, 조심해야겠어. 강철우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도원그룹 쪽에서 윗선으로 계속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 회장은 잠적한 거고 찾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야.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장을 찾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뭔가 내부에서 일이 꼬인 것 같아. 서진아, 내가 만약 뭔가 알고 있다면 선배님, 제가 좀 더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서진은 서둘러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강철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에서 도연을 찾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내 도연을 버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회사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부인이었을까요? 서진은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도연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못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서요. 서진이 방 안으로 들어가 도연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리산의 능선이 달빛에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죠. 도연 씨 회사에서 누가 당신을 미워했을 것 같아요? 도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서. 하지만요? 제 안에서 뭔가 말하고 있어요. 조심하라고. 믿지 말라고.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요. 여기선 제가 지킬게요. 도연이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엔 감사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저 같은 사람을. 말했잖아요. 당신은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서진은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 어둠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엔 불안이 숨어 있었어요.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전화 한 통으로 그녀는 이미 이 일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거였죠. 선배님 미안해요. 하지만 이번엔 끝까지 가봐야겠어요. 서진은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지리산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서진의 오래된 결심은 다시 한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밤 지리산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산골집에 울려 퍼졌어요. 서진은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다가 불을 껐습니다.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도연도 작은 방에서 잠든 듯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째 집 주변을 맴도는 낯선 기척들이 신경 쓰였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진은 희미한 불빛을 느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마당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순간적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서진은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녀는 서랍을 열고 예전에 쓰던 삼단봉과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권총은 이미 오래전 반납했죠. 이제 남은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무릎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지만 서진은 개의치 않았어요. 창문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진의 눈은 어둠에 익숙했죠. 그녀는 창문 근처 화단 쪽에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신발 자국이었어요. 진흙 속에 선명하게 찍힌 자국이 창문 바로 아래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엔 누군가 손을 짚은 듯한 진흙 자국도 남아 있었죠.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집에 접근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들어왔을 수도 있었죠. 그녀는 재빨리 뒷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대려는 순간 서진은 멈칫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잠그고 잤는데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죠. 서진은 삼단봉을 움켜쥐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어요. 마당으로 나가려던 순간 복도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도연의 방 쪽이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복도를 따라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도연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죠. 도연 씨? 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잠결에 뒤척이고 있었죠.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서진의 시선이 탁자로 향했습니다. 거기 놓아뒀던 도연의 명함과 약봉지,
텔레비전 리모컨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명함은 원래 탁자 왼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고 약봉지는 서랍 위가 아니라 침대 옆에 놓여 있었죠. 서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이 방에 들어왔어요. 도연이 자는 동안 조용히 들어와서 뭔가를 살폈던 겁니다. 죽이지 마. 도연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서진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열은 없었지만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도연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소파에 앉지 않고 창가에 섰어요. 손엔 여전히 삼단봉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밤새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진은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눈을 감을 수 없었죠. 누군가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서진은 마당으로 나가 어젯밤 본 흔적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진흙 속 신발 자국은 여전히 선명했고 창문 아래엔 담배꽁초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외제 담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피우는 종류가 아니었죠. 경찰서에 가야겠어. 서진은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막 일어나 거실로 나오고 있었어요. 안 주무셨어요? 도연이 서진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좀 못 잤어요. 커피 드릴까요? 제가 할게요. 도연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어젯밤 일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진은 마을 파출소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건물 안에는 30대 초반의 젊은 순경이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침입 신고하러 왔어요. 서진이 말하자 순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침입이요? 네. 어젯밤에 누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아요.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 발자국도 있었어요. 순경은 서진의 말을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물건 없어진 건 없으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누가 들어왔어요. 혹시 문 안 잠그신 거 아니에요? 요즘 바람 많이 불잖아요. 순경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서진은 참았던 말을 삼켰어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순경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파출소를 나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소용없어. 경찰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 착각이거나 동물이 지나간 거라고 생각하겠죠. 서진은 오래전 자신도 그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입구 휴게소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서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휴게소 주차장에 검은 SUV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 옆에는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들 앞 테이블엔 지리산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서진은 슬쩍 그들을 흘끗 봤습니다. 한 명은 50대 초반, 다른 한 명은 4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둘 다 도시 사람 특유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50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는 무표정하게 서진을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서진은 애써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0m쯤 걸어간 뒤 서진은 슬쩍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들은 여전히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명이 휴대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서진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형사로 25년을 일하며 익힌 본능이었죠. 저들이야. 도연을 찾는 사람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모두 닫았습니다. 도연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연 씨, 오늘부터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창문도 열지 말고 불도 최소한으로만 켜요. 왜요? 무슨 일이? 서진이 도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들이 왔어요.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지리산 풍경이 갑자기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도망가야 할까요? 아니요. 지금은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움직이면 더 위험해요. 서진은 도연을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서진은 거실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손에는 삼단봉이 쥐어져 있었고 귀는 밖의 모든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리산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서진은 느낄 수 있었어요. 누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진짜 위험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서진은 오래된 사건 파일 상자를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것이었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녀는 상자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사건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이 맡았다 실패했던 사건들이었어요. 특히 재벌과 관련된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죠. 첫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12년 전 사건이었어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 증거는 명백했지만 결국 집행유예로 끝났죠. 피해자 부모는 법정에서 무너졌고 서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 9년 전 건설사 임원의 횡령 사건. 내부 고발자가 있었지만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고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사건은 흐지부지 종결됐고 진실은 묻혔습니다. 세 번째 파일. 7년 전 재벌 2세의 뺑소니. 서진이 은퇴를 결심하게 만든 마지막 사건이었죠. 형사님도 그쪽 사람이었어요. 피해자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서진은 파일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걸 보고 계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작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오고 있었어요. 서진은 파일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도연이 먼저 탁자에 앉았습니다. 이게 형사님이 맡았던 사건들이에요? 네. 실패한 사건들이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한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재벌 관련 기사가 빼곡히 붙어 있었죠. 저 같은 사람들 때문이었군요. 도연의 목소리엔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은 부류잖아요. 저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지 몰라요. 기억은 안 나지만. 도연은 파일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진은 그의 옆에 앉았어요. 알아요? 나이 들수록 미안한 얼굴이 많아져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더 할 수 있었던 게 보이더라고요. 더 파고들 수 있었는데, 더 버틸 수 있었는데.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의 눈엔 오래된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후회하세요? 매일이요. 근데 그게 뭐 어때요?
살아가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론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전 뭘 했을까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회장이었다면 분명 나쁜 일도 했을 거예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서진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신은 다르잖아요. 적어도 후회할 줄은 아는 사람이에요. 도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파일들을 내려다봤어요. 그 안에 담긴 사연들이 그 역시 언젠가 만들었을지 모를 상처들이었죠. 한참 뒤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조금 더 기억이 났어요.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가 기억나요? 회사 돈이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전 그걸 막으려 했던 것 같아요. 증거를 모으고 계약서를 확보하려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감정만은 선명했어요. 분노, 배신감, 두려움. 그리고 제가 표적이 됐어요. 누군가 저를 제거하려 했고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어요. 안 보여요. 얼굴이. 목소리만 들려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도연을 다시 작은 방으로 데려가 쉬게 했습니다. 혼자 남은 서진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리산 등산로 지도였어요. 그녀는 빨간 펜으로 두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하나는 뉴스에 나온 차량 추락 지점, 다른 하나는 자신이 도연을 발견한 위치였죠. 두 지점 사이는 약 3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스스로 걸어온 거리치고는 너무 멀었어요. 게다가 그 상태로 산길을 3km나 걸을 수는 없었죠. 누군가 끌고 왔어. 서진은 중얼거리며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경로를 유심히 살펴보니 중간에 임도가 하나 있었어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었죠. 차로 옮겼구나. 추락 지점에서 임도까지 옮기고 거기서 다시 내가 발견한 지점까지. 서진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인들은 도연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신을 산속 깊은 곳에 버리려 했죠. 하지만 왜 그냥 두지 않고 옮긴 걸까요? 아, 수색을 피하려고. 서진은 무릎을 쳤습니다. 추락 지점 근처는 경찰이 수색할 거였어요. 그래서 범인들은 시신을 멀리 옮겨 발견되지 않게 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도연은 죽지 않았고 서진이 우연히 발견했죠. 다음 날 오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에 장을 보러 간 서진은 말순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는 걸 들었어요. 윤서진 씨 집에 누가 올라와 산다더라. 남자래. 며칠 전부터 봤다는 사람도 있어.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남자가 있었나? 서진은 애써 모른 척하며 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다가왔어요. 언니,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언니 집에 남자 있다는 소문. 친척이에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서울서 먼 친척이 좀 쉬러 왔어. 아, 그렇구나. 근데 언니, 요즘 산에 사람들 많다며? 조심해야 돼. 무슨 사람들? 말순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꾸 돌아다녀. 마을 사람들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이 사람 봤냐고 물어보더래.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사진? 잘은 모르겠는데 양복 입은 남자 사진이래. 언니,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조심할게.
서진은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누군가 서진의 집을 찾아올 거였죠. 집에 도착한 서진은 도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연 씨 사진을 들고 마을에서 수소문하고 있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일단 숨어 있어야 해요. 절대 창문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그날 저녁 서진은 집 주변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타이어 자국이었습니다. 며칠 전엔 없었던 자국이었죠. 신선한 자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유리 파편 몇 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쪼그려 앉아 파편을 주었습니다. 차량 헤드라이트 유리였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검은 페인트 자국이 묻어 있었죠. 여기서 차가 멈췄어. 서진은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집에서 500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범인들이 이곳까지 차를 몰고 왔고 뭔가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서진은 천천히 그 지점을 바라봤습니다.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조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왜 도연을 죽이려 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죠. 오늘 밤이 고비야. 서진은 작게 중얼거리며 삼단봉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 형사 시절처럼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지리산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죠.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곧 무언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도연을 깨웠습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눈을 떴어요. 뭔데요? 산에 올라가야 해요. 당신을 주운 자리가 아니라 당신이 버려진 자리부터 확인해야겠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곳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서진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두 사람은 오전 9시에 출발했습니다. 서진은 작은 배낭에 물과 간식, 응급약품을 챙겼어요. 도연은 서진이 빌려준 등산화를 신었는데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불편해 보였죠.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도연은 10분도 안 돼서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데다 원래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았죠. 괜찮아요? 서진이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도연은 나무에 손을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 숨 좀. 서진은 물통을 건넸습니다. 도연이 물을 마시는 동안 서진은 주변을 살폈어요. 며칠 전 자신이 걸었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천천히 가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20분쯤 더 올라가자 서진이 멈춰 섰어요. 여기에요. 제가 당신을 발견한 곳.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산길이었어요.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본 것 같아요. 기억나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익숙해요. 서진은 도연을 지나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지도를 보며 계산한 지점은 여기서 2km 정도 더 위쪽이었어요. 더 올라가 봐야 해요. 두 사람은 계속 산을 올랐습니다. 도연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따라갔어요. 서진의 무릎도 욱신거렸지만 그녀 역시 멈추지 않았죠. 40분을 더 올라갔을 때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정상으로 이어지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서진은 계곡 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도상으로 차량 추락 지점이 그쪽이었죠. 길은 점점 좁아지고 험해졌습니다. 조심해요. 서진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도연이 그 뒤를 따랐어요. 10분쯤 내려가자 도연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여기. 서진이 돌아봤습니다. 도연은 한 지점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여길 본 것 같아요. 서진은 도연이 보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엔 작은 난간이 있었어요. 아니, 있었던 흔적이 있었죠. 난간 절반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난간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땅에는 타이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비에 많이 씻겨나갔지만 여전히 흔적은 보였죠. 여기서 차가 미끄러졌어요.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난간 너머를 내려다봤어요. 가파른 비탈이 10m쯤 이어지다가 바위와 나무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도연 씨, 조심해서 내려와 봐요. 도연이 천천히 비탈을 내려왔습니다. 서진이 손을 잡아줬어요. 두 사람은 비탈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저기 봐요. 서진이 바위 사이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검게 그을린 흔적이 있었어요. 나무 몇 그루도 탄 자국이 남아 있었죠. 불을 질렀어. 서진이 가까이 다가가 흔적을 살폈습니다. 그 흐름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니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어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된 것 같았죠. 왜 불을 질렀을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흔적을 지우려고요. 차량 파편이나 혈흔이나 증거가 될 만한 걸 없애려고. 서진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탄 담요 조각이었습니다. 회색 담요였는데 가장자리만 타고 중간 부분은 남아 있었죠. 이걸로 당신을 덮었던 것 같아요. 죽은 줄 알고. 도연은 담요 조각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버려졌다는 게 실감났어요.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서진과 도연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쪽에서 70대 노인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허리가 굽은 노인은 지게를 쥐고 있었죠. 아, 안녕하세요. 서진이 재빨리 올라가며 인사했습니다. 노인은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등산객이요? 여긴 위험한 곳인데. 네, 길을 잘못 들었어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마을 나오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쪽으로 가야지. 여긴 막혀 있어요. 서진은 노인을 자세히 봤습니다. 약초를 캐는 사람 같았어요. 지게엔 각종 풀들이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 혹시 며칠 전에 여기서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며칠 전 밤에 여기서 소리 들었소? 무슨 소리요? 차 한 대가 미끄러지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 싸우는 소리.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잘은 모르겠소. 어두워서. 근데 분명 싸우는 소리였어. 고함도 지르고. 경찰에 신고는 안 하셨어요? 노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찰? 신고해봤자 귀찮아지기만 해. 여기 이런 일 한두 번이요? 가끔 이상한 사람들 와서 뭔가 버리고 가고. 서진은 노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곳이 자주 쓰이는 장소라는 뜻이었어요. 범인들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였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서진은 도연을 돌아봤어요. 들었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여기서 저랑 싸웠다는 거죠? 아니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데려온 사람들끼리 싸웠을 수도 있어요. 서진은 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오랜 형사 경험으로 상황을 재현하기 시작했어요. 차가 여기서 멈췄어요. 추락사고를 위장하려 했지만 뭔가 잘못됐죠. 아마 차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거나 계획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서진은 천천히 현장을 걸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차에서 내렸어요. 당신을 끌어냈죠. 그리고 이 비탈로 던졌을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도연은 자신의 팔을 만져봤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멍 자국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죽이지 않고 버린 거죠? 죽은 줄 알았으니까요. 아니면 서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다른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아니면 일부러 살려뒀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생각해봐요. 당신을 죽이는 건 쉬웠어요. 근데 굳이 산속에 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도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묘한 느낌이 들었죠. 혹시 누군가에게 경고하려고요. 당신이 사라진 걸 보여주려고. 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의 실종은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뜻이었죠. 그럼 저를 이용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서진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단 내려가요.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자신이 버려졌던 그곳을, 죽을 뻔했던 그 비탈을 바라봤죠. 왜 굳이 날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와버린 거지.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어요. 서진은 물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제 확실해졌어요. 뭐가요? 이건 단순한 살인 시도가 아니에요. 더 큰 음모가 있어요. 당신이 기억을 되찾으면 아마 엄청난 비밀이 드러날 거예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리산의 능선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도연에겐 그저 불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모르죠. 하지만 누군가 당신이 절대 기억하지 못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서진이 말을 멈추며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당신을 찾고 있어요. 그날 밤 서진은 거실에 앉아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알게 된 사실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죠. 차량 추락 위장, 시신 유기, 증거인멸, 목격자 존재, 회사 내부 비리, 퍼즐 조각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조각은 보이지 않았어요. 범인이 누구인지,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노리는지. 서진은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산을 덮고 있었어요. 그 어둠 속 어딘가에 답이 숨어 있을 거였습니다. 사흘 뒤 오후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철우였어요. 서진아, 내가 지금 지리산으로 내려가고 있어. 네, 왜요?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 저녁쯤 도착할 거야. 마을 입구 펜션에서 만나자. 통화를 끄는 서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철우가 직접 내려온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어요. 저녁 6시 서진은 마을 입구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익숙한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렌트카였습니다. 경찰차로 오면 눈에 띄니까 일부러 렌트카를 빌린 거였죠.
펜션 앞 벤치에 강철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머리가 반쯤 휘어져 있었어요. 서진을 보자 그가 일어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서진아. 선배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강철우는 서진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산생활이 힘들어? 괜찮아요. 선배님도 100발 늘었네요. 이제 나도 늙었지 뭐. 우리 둘 다 많이 늙었어.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시골 식당이었죠. 손님도 별로 없었어요.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자 강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산 공기 좋네. 근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얼마나 말해야 할까? 하지만 강철우는 30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선배님, 제가 누군가를 발견했어요. 누구를? 한도연 회장이요. 강철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진짜야? 네. 산에서 발견했어요.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죠. 서진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도연을 발견한 것, 기억상실 상태인 것, 산에서 발견한 증거들, 그리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난 것까지. 강철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서진아, 이거 위험한 일이야. 알아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 내가 알아본 바로는. 강철우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도원그룹 쪽에서 계속 윗선으로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 회장은 잠적한 거니까 찾지 말라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회사에서 회장을 찾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게다가 강철우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사고 현장 조사도 대충 끝났어. 시신 없으니 실종 처리하고 끝. 수색도 이틀 만에 중단됐고. 서진은 커피잔을 움켜쥐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화가 났어요. 그럼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위에서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해. 게다가 도원그룹 법무팀에서도 계속 견제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왜 회사가 회장을 찾지 않으려고 해요? 강철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추측이지만 내부에서 뭔가 꼬인 것 같아. 권력 다툼이거나 비리 은폐거나.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둘 다 손을 대지 않았어요. 서진아, 한도연 회장을 경찰에 넘겨야 해. 아직은 안 돼요. 왜?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보호해요? 증언도 못하는데 누가 믿어줘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철우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너 또 상처받을 수 있어. 재벌 사건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알아요. 하지만 서진이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예전엔 중간에 포기했잖아요. 힘에 밀려서. 서진아, 선배님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순 없잖아요. 강철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서진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한번 마음먹으면 꺾이지 않는 성격이었죠. 알았어. 그럼 내가 도울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감사합니다, 선배님. 저녁을 마친 두 사람은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철우가 말했어요. 내일 그 사람 만나게 해줄래? 네. 내일 오전에 집으로 오세요. 알았어. 근데 서진아. 강철우가 주차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낯선 차가 많네. 서진도 주차장을 봤습니다. 검은 SUV 두 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저 차들 며칠 전부터 봤어요. 저 사람들이 한도연 찾는 사람들이겠구나. 두 사람은 SUV를 힐끗 보고는 헤어졌습니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한편 마을 입구 펜션에서는 양복 차림의 남자 넷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윤서진이라는 여자 확인했어? 50대 남자가 물었습니다. 40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전직 형사예요. 6개월 전에 여기로 귀촌했고요. 혼자 사나?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남자 한 명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50대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진 구했어? 아직은요. 마을 사람들이 경계하고 있어서. 서두르지 마. 천천히 확실하게. 내일 그 집 주변을 좀 더 살펴봐. 남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철우가 서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눈에 띄지 않으려는 배려였죠. 여기가 집이구나. 공기 좋네. 서진은 강철우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도연은 작은 방에 있었어요. 서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 씨, 나와 볼래요? 문이 열리고 도연이 나왔습니다. 그는 강철우를 보자 움찔했어요. 낯선 사람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였죠. 괜찮아요. 제 옛 동료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강철우는 도연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당당한 회장의 모습은 없었어요. 초라한 추리닝 차림에 불안한 눈빛을 가진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강철우입니다. 강철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했어요. 한도연입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강철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성함이 혹시 한도연 회장님 맞으십니까?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한 사람입니다. 죽을 뻔한 사람. 강철우는 도연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죠.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네. 제 이름만. 또렷하고 나머지는 전부 안개 같아요. 병원에는 안 가셨어요? 못 가요. 가면 위험할 것 같아요. 강철우는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숨어 있을 순 없잖아. 강철우의 말에 서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나요? 강철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경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건드리지 말라는 압력이 있습니다. 회사 쪽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철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릴게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서진이 강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선배님.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철우는 도연에게 기억나는 것들을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도연은 단편적인 기억들을 더듬으며 대답했죠. 대화가 끝날 무렵 강철우가 말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요. 도연의 말에 강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회장님이 기억을 되찾으시면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죠. 강철우가 돌아간 뒤 서진과 도연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론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 같아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30년을 같이 일했어요.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불안해요. 왜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여기까지 올 거예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들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주변을 돌며 흔적을 확인하려는 거였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산길을 걷다가 서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서진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또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요. 현관 신발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고 거실 소파 쿠션도 조금 움직여져 있었죠. 서진은 재빨리 작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죠. 휴.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그들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진은 또다시 거실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손에는 삼단봉이 쥐어져 있었고 눈은 창밖 어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지리산엔 짙은 안개가 깔렸습니다. 서진의 집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거실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오고 있었죠. 서진과 강철우는 거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사건 기록들이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도연은 작은 방에서 쉬고 있었죠. 이 패턴 좀 봐. 강철우가 메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차량 추락 위장, 시신 유기, 증거인멸. 전부 계획적이야. 그런데요? 너무 완벽하지가 않아. 뭔가 중간에 꼬인 것 같아.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계획은 깔끔하게 끝내려는 거였을 텐데 뭔가 변수가 생긴 거죠. 두 사람은 한참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서진아, 이 사건 잘못 건드리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강철우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서진은 커피잔을 들며 작게 웃었어요. 알아요. 근데 그게 뭐 어때요? 어차피 잃을 것도 별로 없는걸요.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이 있잖아. 인생이요? 전 이미 인생 한 번 망쳤어요. 형사로. 서진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강철우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아직도 그 사건 생각해? 매일 생각하죠. 피해자 어머니 얼굴이 잊히지가 않아요. 강철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알아요. 근데 그래도 남는 게 있잖아요. 미안함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작은 방 쪽에서 도연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은 어때? 강철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억 못하는 거 진짜 같아? 네.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에요. 재벌 회장이 그렇게 순진할 리가. 지금은 재벌 회장이 아니에요. 그냥 버려진 사람이에요.
서진의 말에 강철우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내일 서울로 올라가서 좀 더 알아볼게. 도원그룹 내부 사정 같은 거 조심하세요, 선배님. 너도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강철우가 일어서려는 순간 서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배님, 왜? 제가 또 실패하면 어떡해요? 이번에도 힘에 밀려서. 강철우는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진아, 실패가 뭔지 알아? 시도조차 안 하는 거야. 넌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요. 강철우가 돌아간 뒤 서진은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도연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못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서요. 서진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도연 옆에 섰어요. 무슨 생각해요? 제가 기억을 되찾는다고 해도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만약 제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서진은 도연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도 알아야죠. 도망칠 순 없어요. 왜요? 왜 꼭 알아야 해요?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해요. 자기 과거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일단 쉬세요. 내일 생각해요. 서진이 방을 나오려는데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을 지켜주셔서. 서진은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난 당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거실로 돌아온 서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 어둠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불을 끄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불을 끄면 밖에서 집안이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도 밖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진의 눈이 감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죠. 서진은 즉시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일어나 삼단봉을 집어들었어요. 창문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안개가 짙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당 한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뒷문 쪽으로 조용히 이동했어요. 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서진이 반사적으로 삼단봉을 휘두르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예요, 형사님. 도연이었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삼단봉을 내렸어요. 깜짝이야. 왜 안 자고? 밖에 누가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어요. 알아요. 들어가 있어요. 혼자 나가시려고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도 갈게요. 서진은 도연을 말리려 했지만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용히 제 뒤에 바짝 붙어요.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안개가 얼굴에 닿아 차가웠어요. 서진은 손전등을 켜지 않고 기억을 더듬으며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던 쪽으로 다가갔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창문 아래에 사람 하나가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있었죠.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삼단봉을 단단히 쥐고 다가갔습니다. 3미터, 2미터, 1미터. 그때 그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삼단봉을 들어 올리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 질문은 제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남의 집 마당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남자는 일어서려 했지만 서진이 재빨리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아니면 여기서 얘기 좀 할까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떨어뜨렸어요. 카메라였습니다. 사진 찍으러 온 거예요? 서진이 카메라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누가 보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나가다가 남의 집 창문 밑에서 사진을 찍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남자는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그 순간 마당 반대편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또 다른 남자를 봤어요. 이런, 2명이었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도연을 뒤로 밀어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요. 문 잠그고. 하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 나타난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얼굴 본 적이 있어요. 새로 나타난 남자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는 도연을 보자 잠시 멈칫했어요. 회장님? 남자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했어요. 당신 누구예요? 저 모르세요? 저 최민석인데요. 법무팀, 최민석? 도연이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쳤어요. 어두운 회의실, 차가운 목소리, 서류 다발. 계약서, 당신이.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려는 건지 아니면 두통이 심해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서진은 두 남자 사이에 섰습니다. 그녀는 삼단봉을 단단히 쥐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여긴 사유지예요. 우린 그냥 회장님을 모시러. 모시러요? 한밤중에 몰래 숨어서 사진 찍으면서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민석이라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동료에게 눈짓했어요. 오늘은 물러나죠. 회장님,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두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들어가요. 서진이 도연의 팔을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모두 확인했죠. 거실에 앉은 도연은 계속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물을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기억났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 분명 봤어요. 회사에서. 최민석? 법무팀이라고 했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뭔가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안개는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당신을 찾았어요. 곧 뭔가 일이 벌어질 거예요.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손에는 여전히 삼단봉이 쥐어져 있었죠. 한편 마을 아래 펜션에서는 최민석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어요. 산이 아직 살아있다. 내일 처리하겠다. 메시지를 보낸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지리산을 바라보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회장님, 미안합니다.
지리산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끝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때 길을 잃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 다시 걸어갈 수 있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 켜졌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온기가 당신 안에도 남아있기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